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풀하우스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화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한 이후 단순한 세포에서부터 점점 복잡하게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진화의 꼭대기에는 인류라는 위대한 존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것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방향을 향해 나아졌다 또는 진보되었다 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에 대한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풀하우스는 진화와 인류의 지위에 대해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사이언스 북스에서 출간하였으며 옹기니는 이명희 작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을 읽고 난 독자가 그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변이, 그 자체로 세계가 이루어졌다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저자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책을 짧고 최대한 명료하고 재미있게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대체로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세 가지 경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야구에서 왜 4할타자가 사라졌는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통계학적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은 진화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출발점은 1859년 발표된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다윈의 이론을 알지 못하고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윈의 진화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론은 인류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충격이었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통해 인간을 동물의 후손으로 격화시켰습니다. DNA 나선 구조를 공동으로 발견한 제임스 왓슨은 다윈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켜 세웠습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과학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혁신들은 절대적 확신이라는 인간의 오만을 차례로 뒤엎어 나갔다고 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혁신들 중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지구를 변두리 행성으로 쫓아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는 진화론의 등장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이드 자신이 발견한 인간의 무의식입니다. 그때까지 인간은 지성과 이성, 합리성을 가진 하늘 아래 유일무이한 존재였습니다. 프로이드의 주장에 더하여 스티븐 제이 굴드는 지질학과 고생물학이 과학의 혁신에 기여한 바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못지않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지질의 역사와 화석의 분석을 통해 인류가 지구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존재라는 놀랍고도 끔찍한 발견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종의 기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윈은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물은 생존할 수 있는 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들은 다 다르며 변하지 않는 원형에서 찍어낸 복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변이들의 일부는 미래 세대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연선택 원리가 유도되었습니다. 즉, 생존자들은 국지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우연히 가장 적합한 특성을 지닌 개체들이다. 유전이 일어난다면 살아남은 개체들의 자손은 성공적이었던 부모를 닮을 것이다. 오랜 세월 이렇게 변이한 유리한 변이가 축적되면 진화적 변이가 일어난다. 이 책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입니다. 기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이 달린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기린은 목을 길게 빼게 되고 자연스럽게 목이 긴 기린 종류가 살아남게 됩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발달된 획득된 형질이 유전된다고 라마르크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획득 형질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다만 DNA 염기설 변화 없이 형질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후생 유전학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마르크와 다윈, 두 생물학자의 공통점은 변화의 과정이 지향점이나 경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변화의 역사를 무엇인가가 어디론가 움직여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변이의 확장이나 위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자가 사용한 세 가지 방법 중 왜 4할 타자가 사라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많은 분량을 할당하면서 왜 4할 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인용한 야구 통계만 보면 마치 스포츠 전문 통계학자라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야구 역사가 계속될수록 점점 진화되어야겠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오랫동안 같은 규칙으로 경기할 때 시스템의 수준이 향상되며
그것의 향상과 함께 변이 정도는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평준화된다는 것을 저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평균 타율은 같지만 현대 야구에서는 곡선의 모양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통계학적인 지식을 쉽게 설명하면서 진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통계학적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평균의 함정입니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99명이 절대 빈곤에 있어도 1명이 빌 게이츠의 재산을 가졌다면 평균값은 관찰 대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중간값과 최빈값, 표준편차를 살펴야 합니다. 통계치를 잘 살펴보지 않으면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평균값, 중간값, 최빈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관이나 언론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해석할 때 항상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평균을 볼 때마다 대상 집단의 크기가 얼마인지, 신뢰도는 얼마인지, 평균값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와 비교해야 하는지도 알아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통계를 발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합니다. 자칫하면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진화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분포곡선의 제일 오른쪽 끝에 인간이 있습니다. 야구의 경우 종 모양이 좁아지면서 사할 타자가 사라져버린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 46억 년의 지구 역사 중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는 인간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지구 필름을 돌린다면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인류의 추론은 복잡성을 향한 추진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예측 불가능한 과정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풀하우스 모델, 풀하우스 이론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풀하우스 이론은 우리에게 변이와 다양성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우수성은 특정한 점이 아니라 넓게 퍼져 있는 차이들이라고 저자는 글을 맺습니다. 내게 열등감을 안겨주는 존재에 대해 그 존재는 일종의 변이야, 다양한 차이들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화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 외에 평소 제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이 책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흔히 인류의 진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보면 인간은 원숭이를 닮은 모습에서 유인원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원숭이와 유인원, 호모사피엔스, 그리고 지금의 인간 모습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굴드는 엘드리지라는 학자와 함께 1973년에 단속 평형설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나의 종이 한동안 안정된 형태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끊기면서 단속되면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른 종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은 우리가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양자역학에 관한 책 김상호의 양자 공부를 정리하면서 공부한 양자도약 퀀텀 점프가 떠올랐습니다. 전자는 특정한 반지름을 가진 궤도를 돕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되면 궤도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 불연속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궤도 3에서 궤도 4까지 이동하는 경우 3.1에서 3.2, 3.3으로 조금씩 이동하지 않고 어느 순간 단숨에 궤도 4에 전자가 나타납니다. 굴드의 단속 평행설과 막스 플랑크가 20세기 초반에 제안한 양자도약은 일맥상통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론은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자리에서 한 칸 더 앞으로 복잡성을 증가시키면서 진화하고 진보하기를 원하고 행동하지만 어쩌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그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변이 속에서 하나의 상태가 불쑥 나타나는 게 삶이 아닐까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는 제 삶이 다양성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으로 변이를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정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상으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북튜버 책임전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